네,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여야가 긴급 의총을 열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이낙연 전 대표를 직격해 논란인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들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최종 보고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두 분 일단 어떻게 그 결과 평가하실지 그 의견부터 듣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IAEA는 이제 유엔 산하 국제적인 기구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은 여기에가 뭐 일본의 그 국제 분담금 낸 걸 갖고 뭐 뇌물을 받았다 이런 표현도 쓰고 심지어는 뭐 유엔 총회에 제소를 하겠다 뭐 이런 말까지 하면서 국제 기구를 농락하고 있어요. 이건 마치 무슨 이것이 뭐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이죠.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어떠한 괴담도 과학을 능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의 문제지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 한국원자력학회에서 공개 토론하자.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과학자가 지금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괴담으로 국민들을 어지럽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이 문제는 한국과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방류가 시작이 되면 가장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국가는 바로 일본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자국 국민들한테 민주당 표현의 말을 그대로 따르면 핵 폐수 또 독극물을 먹이려고 이것을 지금 방류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총리를 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국과 캐나다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국과 캐나다에서 IAEA의 그 보고서를 존중하겠다 이미 얘기를 했고 미 국무부에서도 이제는 트리티드 워터 처리수라고 부르겠다고 하고 IAEA의 과학적 검증을 존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을 돌아서 대한민국은 맨 마지막에 5년에서 심지어는 10년 후에 온다고 하고 그 카이스트의 그 교수님 같은 경우 정영훈 교수님 같은 경우는 100년이 걸려도 단 한 방울도 남의 바다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과학과 괴담의 싸움 그리고 이것은 국제적인 문제이지 반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방류 후에 30년간 계속해서 실시간 삼중수소 및 29가지 핵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마 내년 총선 때 되면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 국민을 속인 것이 만천하에 또 전 세계에 백일하에 드러날 것으로 좀 봅니다. 예, 그 이번에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사실 여야 공방이 치열했었는데 이제 보고서에 대한 부분 비롯해서 민주당의 의견에 대한 반박 내용까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결과 보고서에 대한 총평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 대한 내용까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IAEA의 최종 보고서를 보면은 일본과 도쿄 전력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담은 그냥 뭐 용역발주 보고서예요. 그냥 답정료 방류 결정에 대한 그 면죄부를 주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도 이게 129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보고서가. 그 내용을 이제 어제 한 5시쯤에 그 발표를 했는데 그걸 보고 첫 장에서 딱 본 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최종 보고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본과 도쿄전력에 있다. IAEA는 이 보고서와 관련돼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보고서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알프스 있지 않습니까? 다액종 제거 설비 그거에 대한 성능 점검도 하지 않았고요. 시료 채취한 것도 점검하지 않았어요. 점검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그 일반 안전 지침 GSG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이제 오염수에 대해서 해양으로 방류할 것인가 방류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해양 투기가 가장 최적의 대안인가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검토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면 일본에 두지 왜 해양에 투기하느냐.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방법에 대해서 그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는데 왜 그 방법을 굳이 써야 되느냐는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일본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검토도 이번 보고서에는 없었다. 오히려 그 보고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히려 이 해양 투기가 사회, 경제, 환경적으로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IAEA는 이 해양 방류와 관련된 어떤 권고나 승인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AEA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일본과 도쿄전력이 그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그 안에서에 대한 그 일본의 입장만 그대로 그냥 발표를 한 것이지 과학적인 그렇게 그동안에 정부 여당에서 과학적 검증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과학적 검증과 관련 내용들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정치적 검증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보고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거가 이제 좀 자세히 보시면요. 5가지 처리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바다에 방류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수증기를 이렇게 증발시키는 거예요. 그 2가지가 기술적으로 좀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요. 수증기를 증발을 시키면 무슨 문제가 있냐? 사후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증발되고 마니까. 공기 중에 없어지고 마니까. 사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다의 방류라는 거예요. 나머지 3개까지는 이제 땅에다가 그냥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쓰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 자체도 무슨 문제가 있냐. 그 오염이 토지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결국은 그 물은 다 또 바다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바다로.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때 5가지를 다 검토를 해보니 IAEA랑 일본 측과 우리도 그때 과학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것은 바로 바다에 대한 방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숫자도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그 삼중수소가 지금 이제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핵종 29종. 근데 그것은 발견되지 않았고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 지금 1리터당 1,500베크럴이라고 나온다고 해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WHO 의무 기준 1리터당 1만 베크럴이래요. 그러니까 1만 베크럴에 훨씬 미치지 못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이미 숫자로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프스 핵 기종 처리기를 통해서 바닷물로 100배 희석을 하는데요. 그것이 그 처리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1리터당 62만 베크럴이었다고 해요. 그것을 그 처리 과정을 통해서 그 1,500베크럴까지 낮춘 거고요. 그것을 또 100배 바닷물을 희석을 해서 그것도 지압 펌프로 해서 1kg 되는 그것도 한꺼번에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30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방류를 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방류하는 즉시 매일매일 홈페이지에 그 실질적으로 그 수치들이 여러 가지 그 삼중 수소라든가 여러 가지 수치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제도적 장치를 다 했고 이러한 논의는 다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후쿠시마를 간 과학자들도 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일본 어제 오늘 이렇게 일본 언론에서 보면은 예. 이번에 최종 보고서 발표가 일본의 어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해소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조차도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일본의 국민들도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이 45%로 50%가 안 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국의 10개 국가에서는 82%가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무책임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이제 과학적인 그런 얘기들을 좀 얘기를 하셔서 그 얘기를 좀 살펴보면은 이 원전 사고가 2011년도에 났잖아요. 2011년도 났는데 IAEA는 그 2011년도 이후에 일본에서 일본에서 제출한 바다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그 알프스라는 다액종 제거 설비로 정화시킨 이후의 측정치 요걸 가지고 IAEA가 이제 검증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 일본의 주장은 일관되게 현재 2011년도부터 일본의 바다는 지금도 깨끗하고 안전하고 알프스로 정화된 이후에도 안전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그 기준치보다 180배 이상 오염된
세슘에 의존된 우럭이 발견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그 방류하기 전에 일본 후쿠시마 주변의 바다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130여만 톤을 30년에 걸쳐서 방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30년 이후에 그 과정 속에서 그 수산물, 물고기라든지 수산물에 대해서 얼만큼 이게 농축이 될지, 축적이 될지, 이것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확인된 게 없고, 현재 180배 우럭이 이제 세슘에 관련된 우럭이 발견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위험성이 여전히 있다는 거고, 30년 후에는 그 수산물의 농축되지 않는다. 농축될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도쿄 전력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지금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방류한 것과 수산물에 대한 안정성,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100%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고, 예. 그 IAEA조차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안전하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체와 환경에 그 유해가 미비하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안전히 안전하다고는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IAEA의 검사 보고서를 보면은, 최종 보고서를 보면 그런 과학적 검증이나 이런 내용들이 약간 빠졌다. 왜냐하면 알프스에 대한 성능 검증이라든지 그 시료 채취 같은 검증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공기 중에서도 방사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허용 수치라는 것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 허용 수치 이하면은 자외선에도 방사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체에 무해하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옥스퍼드 교수께서 이재명 대표한테 기초과학부터 좀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럭 얘기 나왔는데요. 우럭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미 설명이 나왔어요. 3kg가 넘어가면 전혀 무해하다. 그래서 그 후쿠시마에 3kg의 가두리 양식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세슘이라는 것은 원자가 무거워서 밑에 맨 바닥에 있는 우럭에 그것이 농도에 남아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파는 용도나 수출 용도가 아니라 그것에 그 우럭을 모니터링용으로 계속해서 지금 가두리 안에다 가다 놓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그 생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문재인 정부 때도 이랬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일본의 주권적 영토하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계속해서 과학적으로 서로 주고받고 있다. 정영 장관조차도 예. IAEA 기준에 맞으면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제발 부탁인데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6천여 명이 서명을 했고요. 인체에 무해하다고, 미미하다고, 미치는 영향이 안전선이다 얘기를 했으면요. 민주당은 제발 과학의 테이블로 나와서 단 한 분의 과학자라도 좀 모시고 나와서 이 테이블에서 공개 토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박 내용까지 예, 듣고 주제 요 바꿉니다. 얘기까지만 왜 단 한 명의 예. 과학자도 안 나오세요?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도 그 기준치의 180배가 초과되는 세슘에 오염된 우럭이 발견되고 있고, 30년 뒤에 130만 톤을 방류했을 때 안정성도 담보되지 못한다라고 도쿄 전력도 인정하고 있고, IAEA도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그 일본 주변국에서는 다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일본 언론조차도 그거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 80%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방류를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려나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해소하는 뭔가의 조치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IAEA의 최종 보고서를 가지고는 과학적 검증이나 이런 우려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우리 야당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6개월 정도의 방류를 좀 유예시켜 달라. 그 기간 동안에 한일 간에 공동 그 조사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조사를 해서 안정성을 검증을 하자. 이 제안을 야당이 하고 있는데 그조차도 정부에서는 그 답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 조사에 합류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슘이라는 것은 특수한 원소라 3km의 가두리장 안에 가둬놓은 생선이라고 발표도 했고요. 알겠습니다. 제발 부탁인데요. 단 한 명의 과학자라도 좀 모시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께서. 그러니까 정부의 지금 걱정하시면 정부가 입장을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아니, 듣겠습니다. 여당은 어제 뭐 겸허하게 수용한다라고 자, 알겠습니다. 하고 수산물 수입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얘기를 제가 딱 하던데 한마디씩만 정부의 태도는 드리겠습니다. 뭔지 예, 좀 잠시만요. 알려주세요.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대통령실에서 그냥 그 방류 허용할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국민의 할게요. 건강과 안정은 우리 정부한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로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네. 과학적인 검증에 동참해서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과학적 검증이 안 되고 그래서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고 또 자, 하나 정리해 주시죠. 지금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이거예요. 이것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겠다. 과학자들로부터 발표하도록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지 괴담의 영역도 아니고 반일의 영역도 아니고 예, 여기까지 정치 투쟁의 영역도 듣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방류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된 명확한 정부의 입장을 알려주셔야지 방류는 자, 국민이 저희가 안전- 남아있는 안심을 주제가 하죠. 있어서 더 근데 과학자한테 이상의 맡깁니까? 이야기는 저희가 네. 지금 여야가 긴급 의총도 오전부터 하고 알겠습니다. 있고 또 금요일에 사무총장이 와서 보고서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아마 다음 주에도 오염수 이야기 계속 될 것 같고요. 두 분 그때 또 네. 이야기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윤리 맞제소 상황인데 얼마 전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제소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윤영찬 의원을 제소를 했는데 네. 이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 게 일각에서는 어차피 징계로 이어지기 어렵겠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 퍼포먼스성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뭐 우리가 그동안 이제 역사를 보면 그 여야 마찬가지로 윤리위에 제소한 것듯이 실질적으로 진행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제스처 같은데 윤영찬 의원님은 자 보세요. 조국 수사를 쿠데타 수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그리고 1심에서 조국 교수 유죄 판결 받았고 곧 따님이 기소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쿠데타 수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부터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쿠데타 과정이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서 저희처럼 대통령을 만든 국민들은 쿠데타를 완성시킨 세력들이에요. 우리가 다 쿠데타 세력입니까? 아니 지금 군사정권 때 얘기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 그리고 대선을 불복하는 행위 이거는 정말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저는 봐요. 어떻게 쿠데타 얘기를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 윤 대통령 찍은 절반이 다 쿠데타 세력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윤영찬 의원이 네. 그 쿠데타라는 표현을 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도 생각해요. 네. 다만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하고 야당을 빗대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을 하다가 상대당으로 가서 대통령이 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그 결국은 쿠데타로 저기 집권한 거 아니냐 이걸 빗대서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한 것인데 그 표현의 적절성은 저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이제 김기현 대표의 막말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정치적인 영역에서 최근에 보면 너무 막 그 혐오 정치를 조장하듯이 말을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최근에 너무 그게 좀 다랬다는 그런 생각이 돼서 우려스러울 지경까지 됐는데 예. 상대 당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는 건 좋은데 최소한의 좀 품격은 갖추면서 좀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게요. 김기현 대표는 정말 그 여당의 대표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것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그 상황에서 표현을 이게 무슨 마약에 도취됐다. 그리고 뭐 불치병에 걸렸다. 이런 표현은 정말 그 공당의 대표로서의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왜 이렇게 김기현 대표의 말이 점점 거칠어지나 이렇게 보면은 지금 본인의 그 땅 투기 의혹과 관련된 것도 지금 계속 그 의혹이 제기 중에 있는 거고 최근에는 그렇게 김남국 그 의원의 코인 사태에 가서 그렇게 비판을 했고 여야가 합의해서 코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아들 김기현 아들이 코인과 관련된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거고 작은 회사의 직원으로 주식 한 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운영 책임자급에 있는 거고 또 최근 4개월 안에 두 개의 법인도 만들고 이렇게 새로운 의혹들이 막 제기되고 있는데도 코인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 오히려 더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지점까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그 막말 혐오 정치는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가장 안 좋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네. 여야를 떠나서 이렇게 네. 좀 표현의 정제는 좀 필요하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불문하고 정치권의 막말 논란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주제를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 김기현 대표의 땅 투기는 거짓인 것으로 이미 판명이 났고 짧게 아들은 거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사 중이죠. 네, 지금. 미국 아니에요. 미국 그리고 아니, 미국 유학 갔다 고소했는데요. 와서 그
거기 입사한 걸 갖고 이렇게 무슨 코인 투기자인 김남국하고 빗대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그 오염 처리수를 독극물이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괴담이나 이상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은 다 사이비종교에서 나와요. 알겠습니다. 반박 네. 안 하셔도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예, 짧게 제가 좀 전에 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인과 관련해서는 김남국가 그걸 빗댄 게 아니라 그렇게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코인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는 그 태도를 이제 비판한 거고요. 이렇게 이제 혐오스러운 그런 발언들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술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오히려 이렇게 막말을 하게 되면 막말이나 혐오 정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한테 외면받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인 알겠습니다. 전수조사 저희가 응하지 않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김남국 그 의원께서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하고 계시죠. 아니요. 네. 저희 코인 전수조사에 국민권익위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169명 민주당 의원은 다 서명해서 냈는데 국민의힘은 다 안 냈어요. 네, 지금.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민권익위는 저희가 갈 길이 실제로 멀다. 조사할 수 있는 예, 그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주제가 네. 많아서요. 네. 저희 또 주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워낙 이제 하실 말씀들이 많다 보니까 진도를 나기가 쉽지 않은데 자,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추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행보가 요즘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거침없는 행보라고 해야 할까요? 얼마 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격했다가 이번에는 또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이거 속내 어떻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국 전 장관에 이어서 그 검찰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추용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수사로 이렇게 그만두면서 수사를 받으면서 그만두면서 바톤을 이어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검찰 개혁을 두고 추윤 갈등이라고 표현되죠. 이렇게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하고 세게 이제 부딪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뭐 직무정지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검언 유착에 대해서 감사 수사를 방해한 그 혐의라든지 또는 판사 사찰 관련해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때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께서 이의제기를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졌잖아요. 오히려 정직 2개월보다 면직을 시켜야 될 사유다 이렇게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본인을 이제 그만두라고 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낙연 전 대표께서 뭐 보궐선거 때문에 좀 퇴장해야 된다라는 식의 의견을 줬다. 이거에 대한 서운함을 이제 애둘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장관은 임명직이고 정무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임명권자가 그 임명을 하는 거고 또 면직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또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이 지금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먼 훗날에 본인의 뭐 해고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이렇게 쓰는 건 몰라도 지금 이렇게 하게 되니까 자꾸 이제 논란들이 자꾸 증폭되고 새로운 의혹들이 또 만들어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박원석 전 정의당 정책위 의장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양아치 정치다.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은. 그리고 노무현 탄핵에 앞장선 이유를 알겠다. 그 정도 양아치 수준이다. 이분이 노무현 탄핵에 앞장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윤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다. 그런데 그 책임을 이제 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그 이낙연 전 대표에게 돌리고 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본인을 임명한 대통령에 대한 참 무례한 태도죠. 그리고 그 재보궐선거에 때문에 본인은 물러나게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낙연 대표가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정확한 정치적 입장이 뭐냐? 이분은 대표적인 친명계죠. 그래서 본인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재명 대표를 키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누나다. 언제든지 야단칠 수 있다. 다시 태어나면 이재명 대표의 누나보다는 엄마로 태어나고 싶다. 왜냐하면 회초리를 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엄마로 태어나고 싶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정치 재개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수박이라고 요즘 일컬어지는 고민정 의원하고 경선 싸우겠죠. 총선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럼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 내에 친명계와 반명계의 공천 싸움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수도권에 103석을 갖고
갖고 있어요. 이것은 다수당의 저주가 될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공천이 엄청나게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분은 수박이라고 개딸들이 명명한 고민정하고 당장 같은 지역구였으니까 공천 싸움이 붙어야 돼요. 그런데 장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 그 추미애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만에 되돌아왔어요. 대통령 당선되시고. 그러니까 장안에서 와 1년 동안 산후휴가 대통령을 탄생시켰으니까 대통령을 낳았으니까 산후휴가 받고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이재명 엄마 노릇 다시 하려고 돌아왔다. 이런 알겠습니다. 말까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친명계와 그 반명계 예. 그 갈등선에서 보면 재밌는 예. 그 정치 구도가 나올 것 예, 같습니다. 앞서 총선 염두에 뒀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앞서 이제 추미애 전 장관 행보 말씀하시면서 민주당에 그렇게 도움되는 행보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약에 이제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정말 실제로 추 전 장관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면 나중에 향후 공천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 전체 관점에서 이게 득입니까 실입니까? 일단 조국 그 전 장관이 예. 이제 뭐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북콘서트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방문도 하고 이런 거 가지고 총선 출마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도 똑같은 이제 그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했었는데 비슷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당시에 검찰 개혁을 강하게 추동하는 과정에서 그 윤석열 검찰 당시 총장하고 세게 이제 부딪히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라서 그 검찰 개혁을 그 염원하는 그 강한 지지층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또 그만큼 또 반대로는 또 반대의 또 세력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중도층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지난 대선의 평가로 봤을 때에는 그래도 그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라는 게 좀 일반적으로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분이 추미애 전 장관이 출마하게 되면 또 어떤 또 뭐 내용을 가지고 어느 지역구에 어떤 방식으로 출마할지를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얘기만 두고 봤을 때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장단점이 함께 갖고 내포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기 그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당히 한때 사랑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유는 적폐청산,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적임자라고 해서 발탁을 했죠. 계급을 몇 개 뛰어 넘어가면서 이분이 정작 틀어진 것은 검찰 개혁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조국 수사하겠다고 했더니 팽당한 거예요. 무슨 검찰 개혁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팽을 당합니까? 아니 추미애가 그 수사권 다 배제하고 그 조국 수사 못하게 막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조국과 추미애가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출마하지 않을 수 없게끔 몰아간 거죠. 그래서 바로 1등 공신이라는 얘기를 듣고요. 검찰 개혁을 여기다 껴넣으면 안 되죠. 만약에 조국 수사 안 하고 그냥 문재인 정부의 말 잘 듣고 그냥 박근혜 정부만 수사했으면 전혀 문제됐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추나 땡, 추미애 나오면 땡큐다. 조나 땡, 조국 나오면 땡큐다. 우리 당이 좋죠. 그게 좋은데 네. 이렇게 가격하게 비판하세요. 아니면 나오시라고요. 우리 김 의원이 나오시라고. 보면은 이 방송 밖에서 보시면 되게 선하시고 그런데 방송만 들어오면 갑자기 표현이 문자 가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을 중앙지검장 장부터 해서 검찰총장으로 고속 승진하면서 중용을 한 건 맞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야기로는요. 윤석열 당시 총장께서 그 검경 수사 수사 기소 분리 이런 등 검찰 개혁의 내용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 중책을 맡긴 거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검찰 개혁을 추동하는 과정에서 그걸 가장 전면에서 반대를 또 하셨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팩트니까 그거는 좀 그거는 좀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다. 예, 이런 당시 제가- 상황 판단에 대한 것은 지금 주제에서 조금은 비껴가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만약에 조국 네. 수사를 하지 않았었으면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커리어가 끝났을 것으로 전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 못지않게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니까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두 분의 의견도 궁금해지고요. 그 올해 3월 달이에요. 3월 달.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윤석열 정부를 뭐 야만 정부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본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명 시대를 이끌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왔다가 최근에 당내에서 친명계와 비명계, 소위 말해서 반명계, 뭐 쉽게 얘기하면 친명계와 이낙연계가 좀 갈등이 일어나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포스트 이재명 이후를 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12월이면 물러난다. 뭐 또 다시 이제 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과 문재인 계통이 합쳐지고 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재편이 되면서 그 이상민 민주당 의원님의 말씀대로 유쾌한 그 결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야기 나올까요, 오늘? 그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귀국하실 때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전체적인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라든지 또는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관련된 국제 정세들 이와 관련돼서 역할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역할에 충실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내년에 총선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것이 현재 우리 당내에서도 혁신위원회가 지금 가동 중에 있고 당 혁신을 해야 되고 또 선명 야당으로서 정부와 여당의 실정에 대해서 맞서서 싸우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고 그 전제는 당의 통합이거든요. 통합과 단결인데 그래서 저는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워낙 뭐 거물급 인사이시고 우리 당의 큰 자산이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비판하면서 지적을 하면서 큰 정치를 하실 거고 우리 당내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그 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하는 그런 것 쪽에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본인의 그 정치적인 미래도 긍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고 본인은 판단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 자꾸 얘기하시는데 분당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 이상민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 당 안에서 별로 관심 없어요. 이렇게 효과가 크게 이렇게 뭐 반영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은 분당 가능성은 현재 우리 당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당 분당에서 실패한 사례들만 있고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또 민주당은 그 전에도 항상 그 의견들의 다양성이 늘 있어 왔고 서로 그 당내에서의 견제와 감시 이런 기능들도 있어 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해서 또 이렇게 그 총선에서 승리했던 그런 경험들도 많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앞서 보니까 또 이재명 대표, 이낙연 전 대표 회동 시기도 물밑으로 조율 중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흘러갈지 또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론조사도 좀 짚어봐야 해서요. 연합뉴스TV와 연합뉴스가 공동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국정 지지율에 대한 부분 긍정평가는 소폭 올랐습니다. 38.4%, 부정평가는 소폭 내렸고 53% 보였는데요. 일단 흥미로운 게 이게 긍정평가도 부정평가도 양쪽 다 요인 1위가 다 외교안보다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외교안보 쪽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 출신인 지금 국회의장께서도 김진표 의장께서도 한일 관계 정상화 너무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뭐 우리 주변의 중요한 국가들 미국, 일본 또 북한, 중국 외교가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특히 이제 대통령 1년 차에는 외교에 집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하도 외교와 관련돼서 거짓 뉴스를 많이 퍼뜨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중심으로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그전에도 여론조사 보면 항상 외교안보가 긍부정의 1위를 차지하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이제 그전에 우리가 과거 보수 정권이었던 노태우 정부 이후에 일관되게 해왔던 그 실용 외교, 실리 외교 이거에 대해서 가치 외교로 이제 그 가치 외교, 진영 외교로 바꾸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게 이제 뭐랄까 이렇게 구구
또는 그 방공 관련된 그 센 발언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뭐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또 그리고 흡수 통일을 주장하는 분을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해서 뭐 북한과의 이제 강대강 대치를 할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그 액션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수층의 결집을 강하게 지금 결집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여론조사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그 율이 보니까 69.5%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은 52.1%예요. 그리고 중도층이 24.1%로 지난달에 비해서 6.8%가 올랐더라고요. 이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뭐냐면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는 보면 보수층이 많이 결집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이 정치 혐오적인 발언 또는 여야 간의 그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이런 국면들 때문에 중도층, 무당층이 또 많이 늘었다. 예. 이런 게 이번 여론조사에서 좀 확인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얼마 없는데 짧게 네, 이 윤석열 부분,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셨던 말씀은 그 29일 날 자총에서 연설하신 건데 그 직전에 6.25 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1950년 미중전이라는 책을 추천을 했어요. 그것은 대한민국의 6.25 전쟁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의 그 민족 상잔의 비극, 즉 김일성이 스탈린하고 모택동을 부추겨서 남한을 적화 야욕을 갖고 침범한 전쟁을 미중 대리전으로 해놓으면 전쟁의 성격이 달라지고 그리고 김일성의 책임이 면피가 되고 그리고 그때 참전했던 대한민국 국군들 12만 5천 명이 사망을 했고 65만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미중 대리전의 용병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의 국가관을 가진 세력들은 다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된 통일부 장관 교수 시절에 그 김정일 정권 타도라는 말씀을 했지만 흡수 통일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어느 누가 김정일을 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는 남북 간의 그 대화 협력을 통해서 그 통일을 지향하는 그게 저 부처의 존립 이유잖아요. 근데 그분이 각오했던 발언들을 보면 북한 내부 체제 붕괴를 통해서 통일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힘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흡수 통일과 관련 그 취지의 발언들을 많이 한 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남북 관계는 정말 그 한반도에 있는 우리 그 국민 모두의 생존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 이제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정전협정을 위반한다든지 핵을 개발한다든지 뭐 미사일을 발사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하게 대응해야 되는 건 맞지만 또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화의 채널 또한 열어놓고 가는 것이 또 맞는 예, 또 여기까지 전략입니다. 듣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